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화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이 이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다는 일각의 전망이 나오지만 여전히 안개 속 깜깜이 선고 국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야는 각 진영에 유리한 결과를 예상하면서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은 먼저 국회로 가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선우 기자. 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제 천막까지 치고 다급한 게 이게 기각이나 각하 아니겠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 차원의 공식 일정은 아니지만 여당은 연일 헌법재판소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제히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절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이것이 과연 탄핵까지 이를 수 있냐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이 종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면서 공식 승복 메시지를 낸 것도 이 같은 자신감이 배경으로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앞서 이재명 대표의 포커페이스가 흔들리고 있다며 장외 여론전을 늘린 민주당을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그리고 감사원장 등에 대한 줄탄핵 기각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도 유리하게 해석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8대0으로 끝났다. 여당이 억지를 부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 최대한 수기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해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반드시 파면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전원 일치에는 변함이 없고 8대0 파면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국무총리까지 파면해야 되는지를 놓고 고민이 있을 수 있다며 헌재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를 예측했습니다. 중진 정성호 의원도 국민의힘이 탄핵 각하 자신감에 헌재 승복 메시지를 냈다는 분석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탄핵 인용으로 결론은 내려져 있고 헌재가 사회적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인 고심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물론 선고일 지정조차 예상보다 더 늦어지면서 여야의 아전인수식 막판 여론전 역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이 현재의 깜깜이 선고라고 하죠. 이렇게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각종 추측과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김기흥 대변인님,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 박성재 법무장관이 이제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오늘 열리는데 네. 그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발표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근거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는 이번 주에 만약에 한다면 네.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선고일이 지정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경찰이 가포 비상령까지 내려서 뭔가 준비를 하려면 적어도 하루 이틀의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목요일 날 하게 되면 이틀 정도 했을 때 화요일 아닙니까? 그리고 화요일 날 오후에는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 관련해 가지고 기일이 있는 만큼 네. 오전 중에 뭔가 헌재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의 어떤 그런 추측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팩트보다는 그렇게 역산을 해서 오늘 오전에 이번 주에 한다면 오늘 오전 중에는 헌재의 어떤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하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고 네. 저는 다음 주 정도에 나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광화문 쪽에 천막까지 하면서 농성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8대0이라고 파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느긋하게 민생에 집중하시면 되는데 국회를 박차고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본다면 뭔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6이라는 숫자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기일은 지난달에 끝났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이 석방되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어떤 줄탄핵의 어떤 청구서가 쌓이고 있는데 그 결과가 다 줄 기각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고민의 시간은 다음 주까지 저는 충분히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한덕수 총리 선고 얘기는 뒤에서 잠시 해보도록 하겠고, 강선필 부대변인 일단은 선고 날짜 맞추기라고 해야 될까요? 뭐 경쟁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너무나도 이 많은 추측이 틀리고 있어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저희가 사실 지지난주 주말 집회 같은 경우도 이번 주말 집회가 마지막입니다. 네. 다음 주에 선고됩니다. 마지막이니까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랬는데 예, 계속 다음 그랬죠. 주에 또 나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너무 지쳐가고 있다. 그래서 또 저희 민주당에서는 또 단식하시는 계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또, 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도보 행진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 헌재 어떤 선고를 기다리기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사회적 갈등도 갈등이지만 국민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이제 좀 빨리 선고를 좀 내려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네. 어제 뭐 언론사에서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떤 걸까요? 헌법재판관의 한 분 중에서 그 지인하고 3월 13일 날 약속이 있었는데 네. 그 약속을 23일 이후로 잡읍시다라고 약속을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23일 이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데, 네. 사실 이제 그마저도 그 헌법재판관이 누구인지 실명 밝혀라, 밝히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라는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그 얘기가 맞다면 21일 금요일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이면은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는 금요일 날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서울경찰청이나 그다음에 종로구청, 서울시하고 어떤 협력 관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2, 3일 전에 예고를 해주는 것은 맞고, 그렇다면 오늘, 근데 오늘도 오전이 지나가 버리면 또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 때문에 네. 저는 내일 예고를 해주지 않으면 또 이번 주도 넘어가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데, 네. 이제는 사실 이제 국민적인 혼란과 국민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입장을 떠나서 국민들이 지쳐가고 건강을 위해서 좀 빨리 선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만 21일 금요일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헌법재판관들 8분들이 예. 각자 참 중대한 이런 판결이기 때문에 고심이 크지 않나. 참 이렇게 우리가 예. 열심히 고심하고 토의하고 심의하고 평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져줌으로써 국민들이 그동안에 헌재를 믿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희소도 될 수 있을 거고. 예. 그러나 저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21일 예. 금요일쯤 되면은 판결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비슷한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 김기영 대변인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한덕수 총리 선고권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헌재가 아직 한 총리 선고하지 않고 있는데 한 총리 사건을 좀 먼저 선고한다고 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또 뒤로 밀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같은 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뒤로 밀리게 됩니다 또. 저는 뭐 결과가 나온 거부터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결과, 그 결과가 사실상의 대통령의 탄핵 유무에 대해서 심증을 내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같이 해야 된다. 아니면 뒤에 해야 된다. 맞붙어 있는 사건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공통된 부모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다 다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꼭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정, 그다음에 민생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대행으로서의 어떤 리더십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만큼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매일경제에서 2차례 칼럼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님인데요. 그분께서는 어떻게 보면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주심 재판관이었습니다. 네. 그분의 칼럼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문제점은 굉장히 쉬운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탄핵의 어떤 의결 정족수가 151석이냐 아니면 200석 이 문제고, 더더군다나 2달 만에 기일을 한 번 열었는데 1시간 반 만에 끝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헌재 본인들마저도 이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재에 대한 어떤 권위나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 중에서 이걸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헌재가 선택적으로 속도를 심리하느냐, 선택적으로 속도 심리전에 응하느냐, 쉬운 문제는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비판이나 억측과 이런 의혹에 대해서 헌재가 바로 대답을 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주에 만약에 대통령의 어떤 헌재에 관련해 가지고 그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고 네. 시간이 필요하다면 한덕수 권한대행 문제를 빨리 풀어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어떤 부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광선필 부대변인 일단은 한총리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오늘 뭐 윤 대통령 선고가 금요일 날 내려질 수도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시간상 네. 같은 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그 오늘 이번 주에 한다고 하면 네, 맞습니다. 하루 이틀 연속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그런 상관관계도 있지만 네. 법리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훨씬 더 객관적으로 들리겠죠. 네. 그러니까 뭐 저희 민주당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법조계에서도 이제 분석을 한 건데 뭐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소추 사유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가 겹친다는 거잖아요. 네. 왜? 맞물려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가 내란 방조, 내란 가담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국무회의, 그러니까 계엄을 발표하기 전에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그 이후에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이게 탄핵 재판에 대해서 먼저 선고를 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의 예고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재판관들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먼저 내린 다음에 동시에 하든지 그 직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결과를 선고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인 모순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드리면 국민의힘에서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8대0 전원 일치로 인용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민주당 당신들 주장대로 한다고 하면 왜 진작 선고를 했었어야지 선고를 안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8대0 전원 기각이라고 확신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전원 일치로 한다면 그것마저도 빨리 선고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논리들 자체가 별로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법리적인 논리로 따져본다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가 겹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먼저 선고하고 직후나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좀 다르신데 네. 김경 대변인. 네, 저는 뭐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땐 8대0 기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헌재가 소위 말해서 뜸을 들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어떤 통합이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네. 마흔역 재판관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지는 어떤 스탠스, 그 입장이 누가 보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는 돌아왔을 때 네. 마흔역 재판관 관련해서는 임명을 강행할 여지가 좀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헌재가 마흔역 재판관을 염두에 두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묵히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8대0으로서 민주당이 대통령이 기각되는데도 인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하고 있느냐의 문제점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8대0 기각과는 뭐 차이가 좀 있다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의문이 있는 게 네. 아니 어차피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를 한다고 하면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결과를 좀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시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불복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말고도 최상목 권한대행도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절대로 마흔역 후보자 임명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에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선거일 관련해서 공방, 여러 추측이 많이 나오는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이 여야가 탄핵 선고 승복선을 놓고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향해서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 측은 과거에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이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될 경우에는 그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입니다. 네, 2월 19일에 이렇게 승복하겠다,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좀 말이 바뀐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승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후진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좀 미묘하게 바뀐 분위기인데 김기웅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바뀐 겁니까? 뭐 스탠스가 좀 변함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뭐 어떻게 봐야 제가 됩니까? 볼 때는 변함이 없죠. 헌재 결정에 대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헌재 결정에 대해서 불수용하고 반발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 후진적 발상이다. 근데 이건 이제 자체가 제가 볼 무슨 때는 말일까요? 그게 공식적인 어떤 멘트를 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보도를 보면 대통령 변호인 측이라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별도의 뭐 목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익명의 보도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공적인 어떤 입장인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는 저기에서 후진적인 발상이다. 물론 이제 승복을 요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뭔가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후진적인 발상이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보면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고요. 이틀 전에 당내에서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여야가 이렇게 목소리를 같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입장을 물었습니다. 또 기자들이. 그럴 때 다시 한번 또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한 달 전에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아니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사실상의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하게 국민의 의사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된 분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이거를 지킨다 안 지킨다 이거를 굳이 말할 필요가 있느냐. 당연히 전 지키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가 없는 저는 얘기라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 공식 인터뷰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익명의 보도로 저런 불필요한 얘기가 나갔다는 것 자체 아니면 내보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그 앵커님의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했다면 의도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 의도성을 한다면 사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불복하겠다는 어떤 인상을 충분히 네.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기에 방점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불복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절차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헌재가. 그러니까 헌재가 공정해야 되는 건 기본인데 그 공정하게 비춰지는 면 헌법과 법률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됐는지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보면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검찰 조서 내용들을 당사자가 부정하면 인정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공수처의 어떤 수사 권한에 대해서 지기현 판사, 부장판사가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일이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불거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잘 감안을 해서 판결을 내달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희의 어떤 호소라고 보죠. 그런 과정을 좀 잘 살펴달라는 뜻이지 이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불수용하겠다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런 인터뷰 내용 후진적 발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증명받아야 된다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네. 거죠. 그 원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누구한테 있는지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미 모 방송국 유튜브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당연히 승복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야당은요. 만약에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야당이니까 뭐 권한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은 어떤 기발한 방식으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많이 듭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요.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쨌습니까? 그 결정 따랐습니까? 결정문을 자세히 읽어보겠다라는 말로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복,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승복합시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여라라고 말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 민주당은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 것은 저희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사실 헌법재판소와 또 마은혁 후보자에게 맡길 문제지, 이것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미리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해서 임명 안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는 강성필 대변인의 말씀은 믿겠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의 말은 잘 못 믿겠습니다.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제가 좀 잘못됐어요. 뭐냐면 무조건 답이 인용이라고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수용할 건가 안 할 건가 이 틀 안에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그쪽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 8대 0이 정답이고 절대선이고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만큼 저희도 입장에서 볼 때면 각하와 기각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8대 0의 인용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26일 날 항소심에서 제가 볼 때는 유죄가 확실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헌재 결정이 본인들의 입맛에 안 맞았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는 무슨 얘기를 할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승복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될 수 있고 여야가 다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답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본인들이 보고 싶은 면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관련해서 여야 얘기 좀 제가 좀 해볼 텐데, 오늘 좀 나온 얘기가 이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투톱이죠. 지도부 투톱.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표적으로 떠올랐다, 이런 얘기가 오늘 아침에 좀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 강성 지지층과 좀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김기영 대변인, 일단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는 등 네. 보수층 결집에 좀 힘을 쏟아왔었는데, 뭔가요? 이 노선을 바꿨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이른바 쌍권이라고 하죠. 네.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의 어떤 지도부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거리에서 광장에서 외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도부까지 나와가지고 같이 싸우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입니다. 의회의 어떤 민생과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박차고 나서 거리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려서 그렇게 하고 압박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굳이 그러지 않아도 국민들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많이 외치고 계십니다. 헌재의 어떤 올바른 판단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부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어떤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가 굳이 거기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많은 당원들이, 그리고 충분히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꼭 뭔가 눈치를 본다 아니다 뭐 그렇기보다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 역할 분담이다. 네. 자, 강성필 대변인,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약간 거리 정치, 광장 정치와는 좀 거리 두는 배경은 뭐라고 좀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집회라든가 장애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개별 행동,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개별 행동이라고 선을 긋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뭘까요?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아무래도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지도부, 이른바 쌍권총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서 복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탄핵 반대 집회에 안 나가는 겁니까? 그게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쌍권총 이 두 분도 법률가 출신입니다. 나름대로의 법리에 따른 본인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 본인들의 판단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시면 조기 대선이 열릴 것이고 조기 대선이 열리면 본인들은 지도부이기 때문에 또 조기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책임과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따진다면 조기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을 하고 중도층을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아주 가까운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민의힘 현역들이 장애 집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 행동이다라고 선을 긋고 본인들은 나가지 않는 것은 그러한 데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자, 분석이 맞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이 인용될 걸로 보고 지금 선긋기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데요. 아무도 며느리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서야대 국면에서 야당 지금 야 5당과 같이 내란 종식 원탁 테이블 꾸리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원래대로 본다면 비정상인 거죠. 비정상 속에서 그래도 국회와 민생은 지속이 돼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뭔가 본인은 중도 보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1년에 반도체 특별법 52시간제 예외를 하고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자동 조종 장치 관련해서 뭔가 해주겠다 하다가 사실상 민주노총 만나고 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본인의 말을 공수표를 남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엄과 탄핵과 이런 여러 가지 일련 상황에서 헌재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치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정치권은 민생을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마저도 지도부가 다 나가서 광장에 있다고 한다면 속된 말로 소는 누가 키우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에서 뭔가 책임감 있게 국민을 위해서 하나의 축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다 총동원하거나 그러지 굳이 않아도 우리는 자발적으로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럼 지역에서 보면 광화문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의도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방송 나가는 거 잘 보고 있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좀 더 집회 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줬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볼 텐데 강선필 부대변인 일단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 안에서 경호원들의 밀착 경호를 받는 사진이 좀 많이 화제가 됐고 많은 신문과 인터넷상에 좀 많이 나왔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 살해 위협이 있어서 저렇게 언론도 주목하는 것 같거든요. 계속 제보가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과거에 이제 민주당 대표 비서실에서 근무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각가지 제보라든지 어떤 신고 내용이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중에 대부분은 민원성이 많고요. 구체성이 별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테러와 관련된 제보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민주당 대표실로만 접수가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에게도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작년에 이재명 대표는 테러를 한 차례 당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목에 테러 위협을 당해가지고 어쨌든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위협을 한번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것은 돌다리를 계속 두드려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과도하게 할 만큼 저는 경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는 또 정치권이 많이 반성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정치인에 대한 테러에 있어서는 저는 양당이 함께 이것을 조금 지향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런 모습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 자작극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해서 민주당이 강력 반발했죠. 이런 얘기가 나와서 민주당이 어제 여기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목소리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협박이 이재명 대표의 자작극이라는 망언을 내뱉은 나경원 의원,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야당 대표에게 실존하는 테러 위협을 자작극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그 저주와 막말을
당장 멈추고 사과하십시오. 만약에 자중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 제소와 법적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 경고합니다. 네, 전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기용 대변인 일단은 나경원 의원의 발언 두고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거 극우 지지층 결집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던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우선적으로 이제 전현희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경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전현희 의원님이 예전에 국회에서 뭐 사형이라는 얘기를 좀 극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어서 어떤 말의 품격, 그다음에 본인들의 지지자나 국민들을 자극시키는 것들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정치인에 대한 어떤 암살, 테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거를 폭력적으로 물리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거에 대해서는 경찰이 철두철미하게 신변 보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만 제가 한마디 좀 의문이 드는 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저도 뭐 대통령 관련해서 선거 내내 제가 수행을 했고 여러 사회부 기자도 했었는데 네. 이게 처음에 이게 지난주 목요일 날 민주당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이제 공식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뭔가 얘기했을 때 뭐 국민들이 그럴 리가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네. 근데 그 전에 기자들한테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러시아제 권총이 밀수가 돼서 HID의 뭐 오비 사람들이 뭔가 암살을 하려고 한다, 테러를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제보가 들어왔죠. 그 시점에 민주당은 경찰에 신고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제 지인이나 제가 테러 위협을 당한다면 저는 공식적인 일정을 안 하고 그다음에 저는 경찰에 빨리 신고를 해서 조용히 그 사람을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게 뭐 자작극이다 아니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정치인의 어떤 행동과 그다음에 뭐 말의 메시지에 있어서 제3자가 봤을 때 이게 과연 객관적일 거에 대한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해석되고 인지되는 것까지도 좀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뭐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생각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빨리 철저해야 되고요. 여야 공의 어떤 이런 암살이나 테러에 대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강선필 부대변인 일단 나경원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전현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네. 당내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제 온당치 않은 일이라고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판사 출신,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테러가 자작극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본인이 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런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자작극이다라고 하면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누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전 다른 분도 아니고 법조인 출신인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께서 이런 이재명 대표 테러 위협이 자작극이라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화면에도 이재명 대표 잡히면은 옆에 경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다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 꼭 정식으로 서류 넣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경찰과 긴밀히 공유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경찰과의 어떤 정보 공유나 협의를 단절하면서 우리 민주당 내에서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테러의 위협이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전세 10년 보장법에 대해서 반대 뜻 밝히면서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 잠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쪽에서 뭐 또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김기용 대변인 일단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네.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본인이 얘기했는데 이제 당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네. 번복을 했는데 이것도 좀 우클릭 행보와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꼬투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본인의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야심차게 만든 여러 가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그 자리에 갔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꼬투리라고 말씀하신다면 진짜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원래 2년 동안인데 갱신을 한 번 더해서 4년을 하게 됐습니다.
의도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4년 동안의 임대 물건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른바 잠기는 겁니다. 그럼 매물이 더 없어지죠. 그리고 주인 입장에서는 4년 동안에 못 올리니까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인도 그렇고 전세 세입자도 그렇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2020년 7월에 법이 적용됐는데 네. 그 이전의 2년과 그 이후의 2년을 봤을 때 한 15%의 큰 격차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실패한 정책입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12월 초에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이 무한이라고 했습니다. 10년도 아니고 무한으로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을 했다가 문제라고 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소위 말해서 백도어를 해서 이건 큰 문제가 아니다, 꼬투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책임성이 전혀 없는 행위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의견 청취 과정이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견을 청취한 것도 죄라면 정말 황당한 일인 거죠. 저희 민주당 내에서는 이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상식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 재산권인데 이거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월세 어떤 임대차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것도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입자가 착한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분하고 오래 살고 싶은 어떤 생각도 있는 것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는 또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연장선상에서 이것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또 전세를 10년 보장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얘기 좀 더 해볼 텐데 윤 기자, 일단 군 오폭 사고, 민가 오폭 사고 난 지 10일 만에 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현재 군에서 진상 조사 한창이라고 해요. 속보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국방부가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일단 육군은 중앙사고위를 구성해서 20명 정도로 구성된 이 중앙사고위를 구성해서 조사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무인기와 헬기가 전소한 것 외에 추가로 헬기 한 대가 경미한 외부 긁힘이 있었는데 운행에 제한은 없지만 지금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현재 이 무인기가 지금 전소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어떤 대북 감시 공백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자산을 활용해서 대북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감시 공백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고 전에 북한의 GPS 전파 교란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군에서 일단 이건 변호사님, 일단 지금 비상계엄 사태로 군 지휘부 공백 사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래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이 군 기강 문제 없었는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난 6일이었습니다. 이 공군 정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지 10일 만에 또다시 이 해론 무인 정찰기와 군용 헬기죠. 이 수리원이 또 충돌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제적 손실만 하더라도 215억 원이 달한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10일 만에 이런 군에서의 또다시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이 계엄 사태가 장기화됐기 때문에 군에 있는 주요 이 지휘관들이 부재했고 이 때문에 군의 기강이 좀 해이해졌던 것이 아니냐. 또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이런 안전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른 군 기강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연일지 그런 상황이 아닐지 상황이 한번 지켜보도록. 지난달 세상을 떠난 고 김세론 씨 사건을 두고서 유족 측의 폭로가 나와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어제 유족 측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측이 교제 사실을 인정하기를 그냥 바랬던 것뿐입니다. 다만 거짓된 입장문이 유족 측을 더욱 힘들게 하였고 이에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를 바랍니다. 소속사가 1차 내용 증명을 보낸 후 김세론 씨는 살려달라는 문자를 김수현 씨에게 보냅니다. 김수현 씨는 이에 대한 답으로 2차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사진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협박 내용이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이런 내용 증명을 받고 얼마나 심적 고통을 받았을지는 감히 미루어 짐작조차 하기 힘듭니다. 왜 지금에서야 와서 공개적 입장문으로 유족 측의 연락을 기다리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향후 김수현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네, 이건 변호사님. 일단 네. 김세론 유가족 측에서 김수현 씨 소속사가 보낸 2차 내용 증명을 공개했는데 또 이것도 지금 논란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수현 배우가 고 김세론 씨한테 1차 내용 증명을 보낸 부분 관련해서 이제 그게 지난해 3월 15일이었습니다. 네. 그 내용 증명을 보낸 부분을 두고 김수현 씨 측의 소속사에서는 7억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은 담겼지만 네. 임직원들의 업무상 배임 소지를 없애기 위한 요식적 행위였을 뿐이지 정말로 즉시 갚으라는 진위는 아니었다는 오. 취지로 해명을 했었죠. 그런데 어제 있었던 경찰청 기자회견 자리에서 네. 이 김세론 씨의 유족 측 대리를 하고 있는 이 변호사가 그런데 이 유족들이 고 김세론 씨에 대한 짐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3월 25일자로 골든 메달리스트에서 김세론 씨한테 보낸 2차 내용 증명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날짜를 좀 살펴보면요. 예. 1차 내용 증명을 받고 김세론 씨가 김수현 배우에게 오빠 나 살려줘. 연락을 달라. 지금 당장 갚기는 좀 어렵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김수현 배우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지 못하자 3월 24일에 김세론 씨가 자신의 이 SNS에 김수현 배우와 볼이 맞닿은 사진을 공개를 합니다. 그게 3월 24일이었거든요. 그 사진이군요. 네, 그러고 나서 바로 하루 뒤인 3월 25일에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공개된 이 내용 증명, 2차 내용 증명이 골든 메달리스트로부터 온 겁니다. 네. 근데 그때 담긴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7억 원을 변제하라는 재촉구의 내용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김수현 씨와의 사진을 올린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이 경고성 내용의 메시지도 있었고 또 앞으로는 이 골든 메달리스트 소속 배우나 임직원에게 직접 연락을 삼가하라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김수현 씨가 그때 당시에 방영 중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와의 사진을 올리는 행위가 김수현 씨 관련한 드라마에 또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위약금 등이 법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등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 김세론 씨 유족 측의 입장에서는 이 김세론 씨가 이런 2차 내용 증명을 받고 얼마나 큰 심적 압박을 느꼈겠느냐. 그리고 1차 내용 증명에서 7억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 진위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채무를 변제하러 독촉했다는 이런 내용 증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예. 말씀 죄송합니다. 2차 내용 증명 일종의 협박 네, 아니냐 이렇게 맞습니다.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협박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건데 협박으로 고발을 한다고 한들 인정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사람에게 외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해야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골든 메달리스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이런 행위를 지속할 경우에 이러이러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정당한 법적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증명만으로 특히나 또 고인이 된 김세론 씨가 직접 피해 진술할 수 없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협박죄로 고발을 하더라도 성립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범위 내에서 뭐 어필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윤정 기자 일단 고 김세론 씨의 동생 증언도 나왔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장에 있었던 한국연예인 자살예방협회 권영찬 소장이 이 고 김세론 씨의 동생이 한 얘기를 전달을 했는데요. 전달. 거기에 따르면 김세론 씨는 마지막까지 김수현 씨를 지켜주려고 했다. 생전에 엄마 혹시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 상담을 하기도 했고 네. 이 포렌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고민이 깊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세론 씨가 생전에 김수현 씨 관련돼서 좀 고민들을 털어놨던 내용을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김수현 씨 측에서는 이 카카오톡을 하지 말고 텔레그램을 사용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네. 어떤 이 관계를 비밀에 붙이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내용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 측이 허위사실 유포해서 고인의 명예훼손했다는 이유로 한 유튜버도 고소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명 유튜버가 지난 2022년에 김세론 씨와 관련된 컨텐츠를 수차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김세론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이 유명 유튜버는 김세론 씨가 배우 김수현 씨와 교제하지 않는데 연애하는 듯한 사진을 올렸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거짓이라는 건데요. 이 유명 유튜버에 대해서 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것 외에도 김수현 씨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유튜버도 항변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처벌 수위 같은 거나 어떻게 좀 따져볼 수 있는 대목이 있을까요? 그 기자 출신 유튜버는 내가 그렇게 보도를 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또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그 해당 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수사를 좀 더 벌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벌금형이지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이로 인해 사망하는 그런 굉장히 큰 결과가 발생됐기 때문에 지난 뭐 카라큘라 등 다른 지금 예를 좀 살펴보면 검사는 단순히 구약식이 아니라 구공판 처분, 즉 이 징역을 구형하고 실질적으로 법원에서는 집행유예 판결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수사를 벌일 것 같으니까요. 이 유명 유튜버가 어떤 증거를 내는지 또 어떤 주장을 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정 기자, 어쨌든 김태년 씨 유족 측의 폭로라고 할까요? 입장을 좀 강하게 나왔는데 네. 김수현 씨 측에서 추가 입장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추가적인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 이 지난주 후반에 이 김수현 씨 측에서 입장을 냈죠. 이 김세론 씨와 교제를 한 건 사실이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 1년 정도 만났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귄 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는데 그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변한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저희가 한번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윤정 기자, 일단은 이재용 회장이 어제 강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재계와 증권가가 굉장히 술렁이고 있다. 오늘 뭐 아침 보면 신문에 전부 일면은 도배가 됐거든요. 어떤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은 지난달 말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 전 계열사 부사장 이하의 임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임원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재용 회장이 사직생,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라는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회장이 세미나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영상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답니다. 네. 영상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를 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삼성이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면서 사직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또 판을 바꾸려는 노력보다도 현상 유지에 급급하다.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과거 고 이건희 회장의 발언을 떠올리기도 하는 이런 발언인데요. 이건희 회장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 없이 우리 삼성이 어떻게 자랐느냐. 소비자한테 돈 받고 물건 파는데 불량품 내놓고 하는 게 미안하지도 않느냐. 전 세계가 국제화로 가는 이 시기에 이제는 삼성이 안 변하면 영원히 국가적으로 1위고 기업으로도 2류 내지 2.56 잘 해봐야 1.56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인류는 절대 내 말에 절대라는 용어를 여간해서 잘 안 써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변하면.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네,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의 어떤 혁신적인 메시지, 위기일 때 이렇게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돌파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오늘 이재용 회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그래서 삼성전자가 위기 아니냐, 그래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게 관심 쏠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는 마음으로 하자는 건데요. 그간 이 삼성전자 총수들이 이렇게 변곡점마다 굉장히 또 위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네. 아까 보신 것처럼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고 이건희 회장의 발언이기도 했고요. 또 이 창업 회장인 고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에도 83년도에 한 도쿄 호텔에서 반도체는 미래 산업의 쌀이다. 지금 반도체 하지 않으면 삼성의 미래는 없다라고 강변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이재용 회장의 이 강한 발언이 과연 삼성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정 기자, 삼성전자 하면 지금 뭐 최근에 영업이익 나가고 있고 또 대중들은 주가로 그냥 보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 그만큼 많이 위기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런 발언이 어떤 위기를 방증하는 거겠죠. 삼성은 지금 현재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TV 그리고 스마트폰 패널 등 주력 산업 전반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런 위기가 기술력뿐만 아니라 사내 문화 그리고 의사결정 시스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발생한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삼성은 지난해 이 미래 준비를 위한 연구 개발비와 시설 투자비를 지난해 각각 35조 원 그리고 53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할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장기적인 전망은 지켜봐야겠고요. 또 이번 이재용
이재용 회장의 발언으로 삼성전자의 변화를 기대하는 심리가 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서요.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때 5% 이상 급등을 하는 등 이 주가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라이브 픽입니다. 당선 전부터 이민자 추방을 시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베네수엘라인 약 300여 명을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부켈레 대통령이 이끄는 엘살바도르 정부에 한화 약 87억 원을 지불하고 중남미 국제범죄조직원 약 300여 명을 1년간 수감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연방법원이 강제 추방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는데 이를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백악관 측은 베네수엘라 갱단원 300여 명을 미국 국민에게 위협을 가할 수 없는 곳으로 추방했다며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 정당성을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갱단원들을 수용한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 미국의 훌륭한 친구라며 극찬하기도 했는데 미 법원과 야당 측은 인권 침해와 국제정서의 양극화를 우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에서 빈센트 반 고흐의 원화를 만나볼 수 있었던 기회,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전이 막을 내립니다. 자신의 그림이 물감값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 세상을 떠난 비운의 천재 빈센트 반 고흐. 12년 만에 무려 70여 점의 원화가 국내를 찾아 석 달간 50만 3천여 명의 관객이 반 고흐의 작품과 만났는데요. 입소문을 타며 개관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기도 했고요. 일부 관광객들은 삶의 고뇌가 담긴 생생한 붓터치에 눈물을 짓기도 웃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준 반 고흐의 진품 명화전은 다음 주 대전 시립미술관으로 자리를 옮겨 6월 22일까지 그 열기를 이어나간다고 하네요.